leo không có một cái bát không mấy nhỉ mai một cái cơ kia ơi trâu tiền rồi mau cái này gì mà khăn không ngất chân nhỉ sao anh ngất chân nhỉ Hey, hey, Maui. Okay, got there? Một Minit. 몇 달 전 태국은 한국산 미사일을 100발이나 주문하면서 우리의 또 다른 고객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이 군사적인 충돌로 번졌는데 거기에서 과거 구매했던 한국산 KGB 미사일을 사용해서 캄보디아 야전 사령관을 제거하는 등의 재미를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추가 주문한 100발의 한국산 미사일들이 미처 다 배송되기도 전에 태국은 주문서를 더 작성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캄보디아와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지난 여름이나 그 전의 분쟁과는 다릅니다. 태국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모습이 빤히 보이죠. 잊을만 하면 유혈 사태를 만드는 캄보디아의 행동에 지친 태국은 이참에 아예 이 악연의 뿌리를 끊어낼 작정입니다. 캄보디아를 군사력으로 완전히 밟아서 멸망시키는 것으로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아예 공개적으로 캄보디아 군사력을 오랫동안 다시는 위협이 안 되게 만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두 번 다시 캄보디아가 군사력을 가지고 설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거기엔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죠. 태국이 캄보디아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항복시켜서 전군 무장해제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캄보디아를 멸망시켜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양쪽 모두 캄보디아라는 국가의 미래를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굳은 의지를 드러낸 이 발언은 정치적 수사 수준으로 넘기기가 힘든 만큼 실제 작전 양상도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이 전쟁의 일막은 이미 여름에 한 차례 펼쳐졌습니다. 7월에 닷새 동안 이어졌던 국경교전으로 양측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와 30만 명 안팎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포와 로켓, 드론이 난무했고 해외 언론들은 작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양쪽 다 포병과 다연장 로켓, 드론을 앞세운 지상 포격전이 중심이었습니다. 태국은 공중전력을 일부 동원하긴 했지만 지상군을 보조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근접 항공 지원이었습니다. 공중전력이랄 게 없는 캄보디아는 뭐 그럴래야 그럴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국이 F-16과 그리펜 같은 전투기 전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선이 하늘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하던 대로 포격이나 가하고 있지만 지난 여름에 비교하면 표정이 싹 바뀐 태국은 이제 그런 놀이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할 수 없는 공중전력의 진면목을 꺼내들었죠. 바로 폭격입니다. 태국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예전처럼 며칠 맞포격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언론과 현지 영상들을 보면 국경 마을 밤하늘을 가르는 섬광과 연속적인 폭음, 트럭에 몸을 싣고 이동하는 주민들 모습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캄보디아의 포격과 로켓 공격입니다. 태국 정부가 공개한 타임라인을 보면 캄보디아가 BM-21 다연장 로켓과 간접하게 드론 공격으로 태국 진지를 때렸고 태국 이군이 포병 사격과 공습으로 응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고도 캄보디아가 공격 수위를 낮추지 않으니 태국이 이젠 그냥 캄보디아를 완전히 부숴버릴 작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태국의 다음 행보는 제1군, 즉 최주력정의 지상군을 캄보디아 영토 내로 침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캄보디아 땅을 밟았다는 것은 이제는 속전속결 외에 선택지가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태국군은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까지 밀고 올라가 정부 수반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진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태국군은 단 하루 만에 18km 이상을 모조리 점령하며 진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캄보디아에서는 포격을 이어가면서 특작부대를 태국에 잠입시키고 게릴라적인 드론 공격을 가하는 등 저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들이 한 달 내로 멸망의 운명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이제 캄보디아가 살아남는 단 한 가지 가능성은 태국이 변심해서 평화협정으로 캄보디아의 자비를 베푸는 것뿐인 겁니다. 물론 태국이 그러리라고 기대하는 것조차도 오만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번 사태 직후 양측 간의 회담에서 캄보디아 국방장관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트럼프 중재 하에 맺었던 평화협정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태국이 이 나라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했을 만도 한 거죠. 주변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미 자국민 보호에 들어갔습니다. 자국민 대피령과 대사관의 철수.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영국 외무부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50km 이내 지역에 대해 필수적 목적이 아닌 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고 일부 여행사는 국경 지역 상품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지난 여름 국경 무력 충돌 당시에 재외동포 지원 안내 공지를 다시 올리며 국경 일대 이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국가의 대사관이 자국 국적을 지닌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사관으로 불러 모으는 연락을 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극단적으로 망국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진짜 전쟁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캄보디아로선 살아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태국의 전력이 우리 시선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교 대상이 캄보디아라면 감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좋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방 예산만 봐도 태국의 국방 예산은 약 57억 달러, 캄보디아는 약 13억 달러 수준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역 병력도 태국이 36만 명이 넘고 캄보디아는 12만 명 안쪽으로 추정될 숫자부터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격차는 공군력에서 나옵니다. 태국 공군은 F-16 그리펜, F-5 등을 합쳐 고정익 전투기 공격기 전력이 100여 대에 이릅니다. 반면 캄보디아 공군은 수송기와 훈련기, 헬기 등을 포함해 보유 항공기가 30여 대 수준이고 운용 가능한 전투기는 아예 없습니다. 태국이 제공권을 확보한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캄보디아의 하늘은 날아다니는 자국 전투기마저 없으니 그냥 텅 비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가 믿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그나마 현대화된 방공 미사일뿐인데 이마저도 쏘아보지도 못한 채 지상에서 잿더미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도 그럴게 태국은 100km도 넘는 바깥에서 한국산 KGGB를 날리기만 해도 방공포대를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 뒤 하늘을 지키는 무기라고는 보병 딱총밖에 남지 않는 캄보디아 하늘에 무혈입성하면 그만입니다. 대체 캄보디아가 무슨 수로 이 격차를 넘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태국이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압박을 거는 상황이라 캄보디아는 계속 맞으면서 외교전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원의장으로 물러난 뒤에도 실세로 통하는 훈세는 태국 공격에 대해 강력한 응전을 다짐하며 국경 전역에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자기가 가진 않겠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모습만 봐도 캄보디아가 지금의 상황을 버텨낼 재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태국을 응원하고 있고요. 요전에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듯이 한국인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과 일부 다른 대륙의 사람들까지 캄보디아의 범죄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아예 이런 범죄를 국책사업으로 삼았고 정부는 범죄 조직의 뒤를 봐주고 범죄 조직은 그 수익을 정치인들과 함께 나누며 지상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캄보디아가 살아남길 바라지를 않게 되었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태국의 캄보디아 섬멸 작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딱 한 국가, 중국 정도만 캄보디아에 대한 과도한 군사 작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건 중국이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과 무관하지 않은 데다가 분쟁을 유지해서 캄보디아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팔고 싶어하는 속내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마저도 그저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수준에만 그쳤을 뿐 적극적인 개입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야 조금 아쉬워지는 것뿐 무기야 다른 못 사는 나라에 또 팔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캄보디아는 외교관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변국들한테 골고루 폐악질만 끼치다가 마치 친구 중국처럼 국제왕따가 되어 어떠한 옹호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런 배경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다시 명분도 없이 로켓과 포탄을 쏜다고 하는데 여론이 좋을 리가 있나요? 외신 논조를 봐도 누가 먼저 쐈느냐조차 따지지 않습니다. 사기 산업과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캄보디아 정권이 또 한 번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짚을 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한국 방산이 이제 동유럽을 넘어 동남아 국경선까지 지도를 바꾸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변국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산 무기 수요가 더 늘어나는 역설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국 공군이 KGB를 다시 떨구는 순간 그 영상은 전 세계군 관계자들의 모니터에도 그대로 찍힐 겁니다. 저 정도 정밀 타격을 보여준 무기를 우리도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계산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으로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기술과 제품만으로 국경선 넘어 힘의 균형을 움직이는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결국 관건은 태국이 어디에서 멈출지, 그리고 캄보디아 정권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입니다. 태국 군 수뇌부가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위협이 안 되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현실이 되면 이번 충돌은 국경선이 아니라 정권의 운명을 갈라버리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이 전장을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한국산 무기가 어떤 방식으로 동남아 질서를 재편하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